코딩 인 프로그레스. 겨울방학을 이제 맞이해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어,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겠지만 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뭐 좋은 그런 겨울방학 보내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략 더불어서 첫 번째 그 1차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엄청 거창하죠. 음, 자,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략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1차 과목 고득점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먼저 공인중개사라는 이 자격증의 어, 위치 이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 공인중개사가 국가 자격증이죠. 부동산 관련 이제 국가 자격증입니다. 자, 포인트를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로. 그래서 우리 자산관리 건축 건설 학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부동산 자격증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런 국가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있고 국제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그 총장 명의 수료증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자격증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라는 이 국가 자격증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관리사 보도 있고 감정평가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도 있고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인 거죠.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리고 임대차를 곧바로 이렇게 중개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왜 안 되냐? 그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죠. 그거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기초지자체,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한 사람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전략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고득점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 이제 중개 보수죠.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이거를 받고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업으로. 업이란 말은 이제 직업으로 한단 말이죠.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직업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개는 뭐냐?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로 중개라고 여기에 써놨는데 이 중개는 뭐냐? 중개라 함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이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 법에서 정하지 않는 중개 대상물들은 중개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그렇죠.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관계죠. 그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부동산을 교환할 수도 있죠. 임대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그런 득실 변경, 권리를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변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 중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어, 하는 전문 직업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음,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하고 방법을 이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큐넷 인터넷으로 보면 이제 큐넷이라고 있죠.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그 큐넷 사이트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자, 1차 시험은 두 과목을 봅니다. 두 과목. 여기 나와 있듯이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하나가 부동산학 개론. 그런데 이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 감정 평가론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모두 다루는 게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만 시험에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 그러니까 두 개의 과목이기 때문에 총 80문항이 나오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죠, 100분. 아침 9시 반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요 두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드시고 나서 어, 2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2차 시험은 1교시, 2교시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냥 1차 시험만 보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차 시험도 보고 2차 시험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동차 합격을 노리고. 그러면 2차 시험의 1교시는 역시 두 과목, 2차 시험의 2교시는 한 과목. 그래서 2차 시험은 총 세과목이죠. 총 세과목. 첫 번째 2차 시험의 1교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 범위가 넓은데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만 내는 거예요. 이건 역시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이죠. 요거를 역시 100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나서 1시부터 2시 40분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험 2교시는 딱 하나.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 두 개예요. 법은 두 개죠. 부동산 공시법하고 부동산 세법. 여기서 보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 이렇게 2차 시험의 2교시가 이 과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40문항, 시간은 50분.
이거는 3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보내요. 그리고 시험 방법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모두 객관식 시험이다. 오지 선다형이죠. 보기 5개 중에 정답을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 합격 기준은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은 동일합니다. 매 과목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도 평균 60점 이상 어, 맞으면 돼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꽈락이 있어요. 꽈락. 그건 뭐냐면 과목마다 4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차 시험에 그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이 평균은 70점인데 부동산학 개론이 뭐 예를 들면 30점 맞았다. 그러면 그거는 과목마다 40점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꽈락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시험 일자가 있는데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매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이 된다. 일요일이 아니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1차 시험은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냥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부동산 감정 평가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그 출제 비율이 있죠. 부동산학 개론이 85% 정도가 나오고 부동산 감정 평가론이 15%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여기 나오죠. 민법에서는 이거, 그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비중이 85%로서 많죠.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15%가 나오는 것이죠. 자, 민법의 범위는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 그리고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 중에서 민법 총칙과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서 85%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민법이라고 해서 다 볼 필요 없고 요거를 위주로 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요 5개 법률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 번째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 5개 민사특별법에서 15%의 비중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엉뚱한 데 공부해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해놨죠. 2차 시험의 1교시는 두 과목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구체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70%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개실무가 30%.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공부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두 번째, 2차 시험의 1교시 두 번째 과목이 부동산 공법. 그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거, 법이 6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30%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30%가 나온다. 그 나머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게 40%가 나온다. 합치면 다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시험의 2교시에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세법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음, 이게 가려져서 그러는데 자, 가려집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세법 이것이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좀 올려볼게요. 축소하면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렇죠? 어,
3번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거가 제외되네요. 그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제외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40% 나온다는 것이죠.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키워볼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 건축 건설학부 우리 부동산 경매중개학과,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건축도시계획학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그러면 취득하면 좋을까요? 그 절차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텝이 총 4개의 스텝이 있어요. 제1단계, 스텝 1. 이거는 우리 이 부동산 경매중개학과,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건축도시계획학과에서 개설된 공인중개사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수강신청해라 이거죠. 수강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좋아요. 학점도 취득할 수 있고 더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도 되는 거거든요. 수강신청할 때는 학년 구분 없이 이렇게 신청하면 되죠. 다만 이제 그 개설되는 학기가 1학기냐 2학기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그 1학기 과목, 2학기 과목 요거를 보고서 이제 적절히 수강 신청하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 1년 안에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그렇게 잡되 막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스트레스 왕창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빨리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진 않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곧바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도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과목을 수강신청함으로써 그 내공을 쌓아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그런 내공을,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서 이제 서두르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제가 봐가지고 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부동산 경매중개학과,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건축도시학과에서 개설된 과목들이 뭐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1차 과목, 2차 과목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1차 과목으로는 현대부동산학에 의해 이게 부동산학 개론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사법, 부동산 사법이 이제 그 민법, 물권법, 채권법 다 포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법, 그리고 여기 보면 물권법, 채권법 이런 것들이 다 1차 과목이에요. 민법이 민사특별법. 그렇죠? 이런 과목들을 수강시험하면 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입지론과 상권분석 이런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감정평가 과목들이 있죠.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2차 과목으로서는 부동산 세법에 해당되는 게 부동산 조세론이고 부동산 그 중개업법, 그 중개 실무에 해당되는 게 부동산 중개 가운데점 계약 실무 과목이고 부동산 공법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다 이런 과목들이 다 개설되어 있어요. 여기 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휴넷 이것도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또 여기에 써놨어요. 그게 스텝 1이고 스텝 2는 우리 자산관리 건축 건설학부 자체 홈페이지가 있죠. 들어가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홈페이지에 학과 특강 메뉴에 공인중개사 특강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마다 1차 시험, 2차 시험 과목 있죠. 그 시험 과목들마다 핵심 특강 요약해서 85개가 있어요. 영상이. 이거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스타 강사님들 모시고 찍은 거예요. 그것을 보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특강하게 되면 이런 것도 들으시면 되고 또 날씨가 좋아지면 또 오프라인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참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스텝 3는 이제 보통 스텝 1과 스텝 2까지 하면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초 토대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동기 내지는 또 선배 중에 스텝 1과 스텝 2를 가지고 그 정도로 공부하고서 스텝 3까지 간 분도 있지만 스텝 2까지 가서 필요하다면 뭐 유튜브에서 필요한 그 본인이 궁금한 것들 유튜브에 찾아보고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공인중개사 영상을 그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그 평생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지식이라고. 어, 스펠링이 GSEEK 지식이라고. 옛날에는 홈런 사이트였는데 그 이름을 바뀌었어요. 경기도 사이트의 그 지식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합격하신 우리 학우님도 계시고 많은 학우님들이 스텝 1, 스텝 2 가지고 나머지는 뭐 유료로 이렇게 유료로 들으셔도 돼요. 유료로 뭐 우리나라에 보면 공인중개사 학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에듀이나 경록은 저희 자산관리학부, 자산관리건축학부랑 이제 MOU도 체결된 적이 있었는데 MOU의 내용보다도 더 많이 혜택을 줘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MOU가 무색해졌어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는데 워낙 혜택을 많이 주니까 또 필요하다면 이런 그 유료 그런 학원인 뭐 에듀이라든가 경록 이런 곳에 제공하는 동영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경기도의 지식이라는 그런 사이트 또 있으니까 거기서 무료로 들으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스텝 4.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이걸 이제 화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쇼로 크게. 스텝 4.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시다. 그러면 곧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성공 확률은 좀 떨어지겠죠. 경험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스텝 4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다음에는 우리 자산관리 건축건설학부 그 학과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인중개사 창업 경영 실무 과정이 있어요. 바로 이 과정인데 요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뭐 학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들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창업을 한다. 그럴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경영학 원론, 부동산 중개, 가운데점 계약 실무, 부동산 경매 사례와 권리 분석, 부동산 기업 창업 경영론, 리더십과 경영 이슈 이런 과목들을 들으시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창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절차 스텝 4 네 가지죠. 그중에서 세 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다음에 창업할 때 필요한 과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그 고득점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밑에 게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거를 쇼를 마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의 시험법이 세부 내역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부동산학 개론은 두 개죠, 사실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감정평가론 두 개인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학 총론, 요 빨간 사각형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고, 여기 요 파란 요 사각형이 이제 감정평가론이죠. 자, 요 빨간 사각형, 여기 보면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 범위가 크게 두 개죠. 세부적으로 또 따져보면, 부동산학 총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총론은 말 그대로 총괄적으로 보는 거고, 강론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학 총론은 이거예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속성, 이게 부동산학 총론이고, 부동산학 강론은 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개발관리론. 요거 우리 다 수강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 분석과 투자개발 사례 과목이고, 부동산 정책론 과목, 부동산 투자론 과목이 있죠. 부동산 금융론, 우리 김상무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또 김상무 교수님도 역시 강의하시고, 또 부동산 경제론 제가 하지만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의 가격 이론, 부동산의 경기 변동, 요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과 입지 공간 구조론, 또 부동산 입지 부서가 상권 분석론에 또 세부적으로 나오고, 부동산 정책론, 요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투자 이론, 투자 분석학 기법 이거 다 개별 과목이 다 있거든요. 부동산 금융론 이것도 역시 부동산 금융론과 부동산 금융증권론 요거 김상무 교수님이 두 과목 다 강의하시고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서 부동산 이용 및 개발, 관리, 마케팅 다 세부 과목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부동산학 개론이 범위가 엄청 넓죠.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감정평가론. 여기서 이 부동산 감정평가 과목도 부동산 그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 과목도 있고 부동산 투자 분석과 평가라는 그 과목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감정평가 방식 세 가지 방식 있잖아요. 비용 접근법, 소득 접근법, 그다음에 시장 접근법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득점 전략이 뭐냐? 네 가지. 첫 번째 전략. 이거는 이제 화면 보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전략은 우리 자산관리 건설학부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잘 수강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과목들을 잘 수강 신청하면 돼요. 다른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럼 보면 대표적인 게 현대부동산학 2의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 이 두 과목이고 그 밖에 강론으로서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입지론과 상권분석,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시장 분석과 투자 개발 사례, 부동산 투자 분석과 평가, 부동산 투자와 금융 상품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마케팅 뭐 이런 개별 강론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과목들을 잘 수강 신청하면 그 자체로 학점도 취득하고 시험 공부도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투, 부동산 개론에서 나오는 그 과목들의 그 세부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한 요 기본 개념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기본 개념. 이게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항상 그 잘 놓치는 게 요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우리가 일반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언어. 그러면 그 언어는 어떤 사물이나 그 사물의 그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언어가. 그래서 그 언어가 의미하는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무조건 외우거나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그러지 마라 이거죠.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해야 돼요. 이게 정말 고득점 전략이에요. 잘 숙지해야 돼요. 이 기본 개념을 잘 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반복 학습이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오죽했으면 그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 들어보셨죠?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100년 전이죠. 망각곡선을 얘기했어요. 그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을 하면 딱 일단 오늘 배우면 한 달 지나면 80%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80%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얼마 안 돼서 배우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반복 학습하게 되면 그게 엄청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전략 2에서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오래 안 가요. 그럼 전략 3은 뭐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당연하죠. 저도 까먹는데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네 번째. 요거 또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어, 전략 1, 전략 2, 전략 3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막상 시험 문제 보면 제 시간에 풀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제 풀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023년 10월에 출제된 거예요. 기출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제.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잘 읽어야 돼요. 토지에 관한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거 고르면 안 되거든요.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안 보이니까 쉬운 맞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토지의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어렵게 한다. 애매하죠? 두 번째,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 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아, 요것도 아리까리하죠. 3.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아리까리야. 4번.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리까리하고. 5번.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이거예요. 답은 1번. 틀린 것. 왜 틀렸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떤 땅이 있으면 그거를 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고, 공장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뭐 상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틀렸죠, 일단.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경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용도의 전환. 어떤 어떤 토지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상가로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두 개의 필지를 합병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렵게 한다고 그랬대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를 전환할 수 있고 두 개의 토지 필지를 합병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그리고 토지는 부증성이에요. 토지가 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나라 바다 면적과 육지 면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 부증성이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이제 집약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고층화가 일어나는 거고, 도시도. 한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을 우리 아파트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어요. 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내뿜는 그 나쁜 외부 효과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이죠. 4번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의 영속성. 토지는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토지는 계속 영속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볼펜이나 지우개처럼 그런 재화가 소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다시 생산해야 된다거나 물리적인 감가상각, 지우개 지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5번, 개별성. 토지는 각각 개별적이에요. 부산에 있는 토지,
서울에 있는 토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별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맞죠? 부산에 있는 토지하고 서울에 있는 토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토지를 서울에 있는 토지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토지의 다양성이 무엇인지, 구중성이 뭐고, 부동성이 뭐고, 영속성이 뭐고, 개별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서 풀면은 금방 풀린다 이거죠. 이건 암기할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라 이거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생각하면 풀린다 이거죠. 두 번째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2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 조절, 시장 정보를 포함한다. 3번.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4번.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부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5번.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에요. 제가 답을 이미 가져왔어요. 자, 뭐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건 민법에서 그렇게 나와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그 맞습니다. 정착물 안에는 건축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물리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법률적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현대 부동산학 2에 다 나오죠.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부동산의 가치, 자산 가치, 가격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돈이 되는 거, 수요 공급 조절, 시장 정보를 포함한다. 요거는 맞아요. 3번이 왜 틀렸냐면은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유형적인 그 눈으로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요 생산 요소 자산은 아니에요. 그냥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런 것들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고요. 요 생산 요소라든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이에요. 자산. 부동산은 금융 자산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가치. 그렇죠? 자산, 돈, 생산 요소.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이 생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건데 은근슬쩍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을 살짝 끼워 넣었어요. 헷갈리게 틀려라고. 여기에 쏙 빠져든다 이거죠. 함정에. 4번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중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이게 뭐 선박 등기법에서 그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게 되면 그 선박은 준부동산으로 간주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거기에 등록된 건설기계도 역시 준부동산으로 간주되고요.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뜻이죠. 맞는 말이고요. 5번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문제를 물었을 때 이런 것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잘 읽고 요거를 반복해서 학습하고요.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이런 부동산학 개론은 당연히 40점과락은 면할 수 있고 평균 60점 이상을 당연히 맞추죠. 80점, 100점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22년도 10월에 기출된 문제예요. 1번 문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정착물, 그 토지에 정착해 있는 그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1번 국어, 2번 다년생 식물, 3번 가식 중인 수목, 4번 조량, 5번 담장. 뭘까요? 두두두두두두. 네, 가식 중인 수목. 이거는 뭐냐면 임시로 잠시 옮겨 놓은 나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물에 해당이 안 되고 잠깐 놔뒀기 때문에 금방 또 다른 데로 옮길 거란 말이죠. 요거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교량, 다리, 다리 토지에 딱 부착되어 있잖아요. 담장, 돌담, 그죠?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도 토지의 정착물이고 국어는 뭐냐? 요거는 작은 개울, 도랑이죠, 도랑. 이런 거, 이런 건 다 토지의 정착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022년 10월에 출제된 기출문제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옳은 것, 틀린 것이 아니라.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된다. 맞나요? 두 번째,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3번,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없다.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두 눈 뜨고도 이렇게 잘못 읽으면 안 되겠죠? 4번,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5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옳은 것은 뭐죠? 다 옳은 것 같은데요. 그죠? 뭘까요? 두두두두두. 1번이 옳다. 이거죠. 1번이 옳다. 왜 옳으냐?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된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부산에 있는 부동산 시장, 광주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어, 움직인다 이거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게 다 이 토지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화 되는 거예요. 로컬라이즈 된다 이거죠. 로컬라이즈드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다. 2번은 왜 틀렸냐?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대표적인 그 부동산의 소비재가 주택이죠. 주택은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힘들면 집에 가서 잠자고 쉬고 밥해 먹고 그러잖아요. 주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뭐 주택 또는 토지 리조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소비재죠. 우리 가서 놀잖아요. 레크레이션. 2번 틀렸고요. 3번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있죠. 왜냐하면 토지는 개별적인 거는 맞는데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어떤 토지 용도가 주택 용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택 용도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 토지의 그 전체 면적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거를 뭐 공장 용도에서 주택 용도로 이렇게 용도적 관점에서는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집이 많이 필요하면 주택을 지어야죠. 4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부증성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인데 토지가 더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이제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늘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주택이 필요해. 주거 용도로 써야 돼.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근데 당장 1년 안에 아파트 짓기는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5년, 6년 지나면 아파트를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죠.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4번 틀린 거예요. 5번은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토지가 영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는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감가상각이 돼요. 지구개처럼 쓰면 없어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그죠? 경제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죠. 자, 끝났네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이 공인중개사 대비 시험 대비 전략과 부동산학 개론 1차 과목의 고득점 전략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자.